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그리고 그의 걸작을 탄생시킨 정말 믿기 힘든 현실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말이죠. 이 위대한 작가를 만들어낸 그 세상은 과연 어떤 곳이었는지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현실이 소설보다 더 이상할 수 있을까요? 20세기 최고의 소설 중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소설이 태어난 곳, 바로 라틴 아메리카라는 땅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보시는 이 내용들, 모든 검은 개를 죽여라, 곤충은 절대 죽이면 안 된다. 이게 소설 속 한 장면 같으신가요? 정말 놀라운 건 이게 전부 다 실제 이야기라는 겁니다. 20세기 라틴 아메리카 독재자들이 정말로 저질렀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요, 현실이랑 초현실의 경계가 그냥 막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극단적인 환경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이야기가 싹 틀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된 거죠. 특히 한 나라에서 그게 아주 두드러졌는데 바로 콜롬비아였습니다. 보세요. 1899년 천일 전쟁으로 시작해서 1948년엔 라 비올렌시아, 그리고 1964년부터는 무려 50년 동안 또 다른 분쟁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20세기 내내 콜롬비아는 사실상 거의 끊임없는 내전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거죠. 폭력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국가라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 텅 빈 공간을 다른 무언가가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마약 거래였어요. 이런 혼란 속에서 강력하고 때로는 정말 기괴하기까지 한 범죄 제국, 그러니까 마약 카르텔이 막 자라난 거죠. 그리고 이들을 이끌었던 인물들의 삶은요? 글쎄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핵심 인물이었던 파블로 에스코바르. 이 사람의 1989년 개인 재산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30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죠. 이 사람이 어떤 일까지 했냐면요. 한 번은 도망치다가 추워하는 딸을 위해서 불을 피워야 했는데 땔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지고 있던 현금, 자그마치 200만 달러를 그냥 불쏘시개로 태워버렸습니다. 딸을 따뜻하게 해주려고요. 이게 바로 그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신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그냥 일상이었던 거죠. 자, 그럼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과연 이렇게 기이한 세상 속에서 위대한 이야기꾼은 어떻게 태어나는 걸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태어난 남자죠. 1927년 콜롬비아에서 태어났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마르케스의 어린 시절 자체가 이 라틴 아메리카 대륙이 가진 현실과 환상이라는 두 가지 얼굴을 그대로 빼닮았어요. 마르케스는 두 명의 아주 강력한 이야기꾼 밑에서 자랐습니다. 한 분은 외할아버지, 이분은 참전용사 출신으로 아주 현실적인 분이셨죠. 전쟁, 정치, 사람을 죽인 죄책감 같은 땅에 발을 딛고선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반면에 외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미신을 믿으면서 유령이나 영혼,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로 어린 마르케스의 세계를 가득 채워주셨죠. 마르케스 본인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현실은 소설보다 훨씬 환상적이다. 작가로서 우리가 할 일은 무언가를 지어내는 게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상상해서 쓰는 것보다 눈앞에 벌어지는 믿기 힘든 현실을 그대로 담아내는 게 더 큰 도전이었다는 거죠. 자, 바로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의 위대한 걸작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이해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1967년 마르케스는 그 자신을 대표하는 소설, 바로 100년의 고독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18개월 동안 정말 치열하게 글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이 책은 단순히 한 가족과 마을의 이야기를 넘어서 라틴 아메리카라는 한 대륙 전체의 서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서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사용했는데요. 바로 마술적 사실주의입니다. 환상적인 사건들을 지극히 평범하고 현실적인 일상처럼 다루는 문학 기법이죠. 자, 근데 말로만 들으면 좀 막연하죠. 이게 대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에요. 문틈으로 핏줄기가 흘러나와 거실을 가로지르고 거리를 따라 계속 흘러 그의 어머니가 있는 닫힌 부엌문 밑으로 들어갔다.
생각해보세요. 죽은 아들의 피가 스스로 길을 찾아서 어머니에게 흘러가는 이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요, 마치 날씨를 전하듯이 아주 건조하고 담담하게 묘사하는 겁니다. 이런 장면도 있어요.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며 점점 더 높이 솟아올라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목격되었다.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빨래를 널다가 갑자기 하늘로 붕 떠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남은 가족들이 슬퍼하기는커녕 아이고 하필 제일 좋은 침대 시트를 들고 가버렸네 하고 아쉬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이 소설 속 세계에서 마법 같은 일들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어느 화요일 오후에 일어날 법한 그런 일상적인 사건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책이 어떻게 단순한 소설 한 권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판매량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곧 세계적인 찬사를 받기 시작했고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했죠. 결국 1982년 마르케스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라틴 아메리카 문학이 그야말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거죠. 이건 라틴 아메리카가 전 세계를 향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대 신화다라고 선언한 것과 같은 순간이었어요. 그동안 누구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했던 자신들의 그 복잡하고 폭력적이면서도 어딘가 마술적인 현실이 드디어 제대로 그리고 정말 깊이 있게 표현되었다고 느꼈던 겁니다. 결국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마르케스는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저 자기 세계의 거울을 비쳤을 뿐이다. 그는 세상에 이걸 보여준 거죠. 끝없는 내전, 상식 밖의 독재자, 파블로 에스코바르 같은 인물들이 존재하는 게 당신들의 현실이라면 마술적 사실주의는 더 이상 판타지가 아니라 현실을 기록하는 저널리즘에 가깝다는 것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만약 어떤 이야기가 이건 너무 이상해서 진짜일 리가 없어 라고 느껴진다면 혹시 그건 우리가 진짜, 즉 사실이라고 믿는 세상의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쩌면 가장 기이하고 이상한 이야기야말로 이 진짜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은 걸 알려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순적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인물은 문학계의 거장, 바로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입니다. 그의 아주 복잡한 삶과 작품 세계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노벨상을 받은 세계적인 대문호인데 다른 한쪽에선 독재자를 옹호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바로 이 두 얼굴이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라는 사람을 평생 따라다닌 뭐랄까 거대한 수수께끼였던 거죠. 어떻게 이 두 가지 모습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이 모순을 이해하려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뭐니 해도 가장 논란이 많았던 바로 그 관계부터 들여다봐야겠죠. 쿠바의 독재자 피델 카스트로와의 아주 끈끈했던 그 우정 말입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1960년대에 시작해서 평생 갔어요. 진짜 평생. 근데 문제는 상대가 바로 쿠바의 독재자 피델 카스트로였다는 거죠. 당연히 마르케스는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쿠바에서 벌어지는 그 끔찍한 인권 유린을 보고도 못 본 척 한다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를 카스트로의 전속 작가라면서 막 조롱하기도 했죠. 이렇게 거센 비판이 쏟아지는데 마르케스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뭐 정치적인 변명을 늘어놓았을까요? 아니요. 그의 대답은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그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나는 그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돕는 겁니다. 끝.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이게 복잡한 정치가 아니라 그냥 아주 개인적인 우정의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정말 단순히 우정 때문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마르케스라는 사람의 내면, 그 깊은 곳에 있는 또 다른 모순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권력에 대한 그의 엄청난 매혹이죠.
이걸 이해하고 나면 카스트로와의 관계도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는 평소에 입버릇처럼 말했대요. 권력은 최고의 최음제다. 실제로 그의 소설들을 보면 유독 대령처럼 절대적인 힘을 가진 인물들한테 집착하는 게 보여요. 그에게 권력은 그냥 높은 자리가 아니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짜릿하고 강렬한 무언가였던 거죠. 이 권력에 대한 그의 이중적인 태도가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벨상이에요. 상을 받기 전에는 노벨상은 기념비적인 매춘이다. 이렇게까지 혹평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자기가 받게 되니까 세상 누구보다 기쁘게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최고의 상을 받았는데 다른 상은 이제 내 격에 안 맞아 이러면서 모든 상을 거절했어요. 와, 알면 알수록 정말 알 수 없는 흥미로운 사람이죠? 이렇게 복잡하고 모순으로 가득 찬 인물,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이 사람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직접 창조한 세계로 들어가 보는 거죠. 그의 대표작, 100년 동안의 고독. 바로 이 책 안에 그를 이해할 모든 열쇠가 들어있거든요. 네, 바로 이 작품입니다. 전 세계 문학사에 그야말로 한 획을 그은 불멸의 명작 100년 동안의 고독. 이야기는 마콘도라는 신비로운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부엔디아 가문이 세운 이 마을은요, 처음엔 정말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 같아요. 30살 넘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죽는 사람도 없는 시간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낙원이죠.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낙원과 부엔디아 가문 위에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저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저주가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 바로 고독의 시작입니다. 그 저주가 뭐냐고요? 바로 사랑할 수 없는 운명이었어요. 이 소설에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바로 고독입니다. 부엔디아 가문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대신에 전부 각자 자신만의 고독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서서히 파멸해가는 거죠. 혹시 이 책 읽다가 이름 너무 헷갈려 하면서 포기하신 분 계시죠? 맞아요. 이름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규칙이 숨어 있습니다. 호세 아르카디오라는 이름을 물려받은 후손들은요, 전부 충동적이고 육체적인 운명을 따르고요. 아우렐리아노라는 이름을 받은 후손들은 모두 고독하고 지적인 운명을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족쇄? 그런 셈이죠. 이렇게 반복되는 운명 속에서 고독하게 쓰러져가는 부엔디아 가문, 그리고 그들의 몰락과 함께 이 신비로운 마을 마콘도 역시 파멸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신화적인 마을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콘도의 종말에는 크게 세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바나나 농장에서 파업하던 노동자 수천 명이 학살당해요. 그런데 이 끔찍한 대학살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모두의 기억에서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종말의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 태어나면서 100년간의 예언이 드디어 완성됩니다. 그 비는 자그마치 4년 동안 멈추지 않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11개월. 그리고 2일 동안 더요. 상상이 가시나요? 4년 11개월 2일. 그야말로 모든 것을 지워버리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신화적인 시간이었죠. 그렇게 끝없이 쏟아진 비는 마콘도의 모든 것을 말 그대로 씻어내렸습니다. 바나나 농장의 학살도, 부엔디아 가문의 영광과 몰락도, 그 모든 기억과 역사를 정말 흔적도 없이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부엔디아 후손이 태어나는 그 순간 100년간 이어져 온 예언이 실현됩니다. 바로 근친상간으로 맺어진 사랑의 결실, 돼지꼬리를 단 아이가 태어난 거죠. 이 아이의 탄생과 함께 부엔디아 가문의 시간은 영원히 멈춰버립니다. 자, 이렇게 장대하고 또 비극적인 이야기, 대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놀랍게도 이 소설의 결론은 작가 마르케스 자신의 인생 철학과 정확히 하나로 이어집니다. 마르케스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삶이란 한 사람이 살았던 것 그 자체가 아니라 현재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며 그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보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어떤 이야기로 만들어내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 소설이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한 가족이든 한 국가든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느냐가 곧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것. 그 끔찍했던 바나나 학살을 잊어버리기로 선택한 마콘도의 운명처럼 우리의 운명 또한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서사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